자, 이제 3번 시간적 적용본이죠. 일단 효력 시가 나오는데 기억할 것이 뭐냐면 공소제기시 이런 말을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교재를 읽어보면 형사소송법은 시행시부터 폐지될 때까지 효력을 갖는다. 형사소송법은 부칙은 공소제기시를 기준 시점으로 하여 구법을 적용할 것인가 신법을 적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자, 이런 얘기죠. 법이 이제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요 A라는 내용이었는데 요것이 개정이 돼 가지고 B라는 법으로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죠. 그러면 요 A법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신법을 적용할 것인지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요? 공소제기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 공소제기란 시점이 A법이 시행되는 부분이라면 나중에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 B법으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무엇을 가지고요? A법 가지고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는 거나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2번 소급표 금지 원칙의 적용 여부가 나오는데 아마 여러분들 어제 형법 하면서 뭐 형벌, 불소급의 원칙이니 이런 거 배우셨겠죠, 그죠? 근데 형사소송법은 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형사소송법은 원칙적으로 각오로 뭐 하게 되냐면 소급을 해요. 왜 그러냐면 요거는 실체법이 아니라 뭐예요? 절차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형법 같은 경우 이런 얘기잖아요. 어떤 갑이라는 행위를 했는데 요 사람이 행위를 할 때는 범죄가 아니었는데 나중에 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범죄로 바뀌었을 때 이거를 소급해서 과거일까지 처벌한다면 우리가 행위를 할 때마다 미래에 만들어질 법까지 고려해서 행위를 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것은 뭐죠? 기대할 수도 없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형법의 효과는 과거로 뭐 되지 않아요? 소급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형사법은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요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규정하고 있는 거죠?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소급표가 인정이 돼요. 과거로 뭐죠? 소급하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냥 넘겨보시면 핵심 판례도 같은 취지니까 한번 보시되 큰 의미는 없죠. 그 다음에 제3절 해가지고 형사소송법의 역사가 나오는데요. 들어가기 전에 지금 우리 몇 분이죠? 3분, 6분, 11분. 근데 제가 이제 강의를 해보면, 가장 좋은 숫자가 한 10명에서 20명 사이가 좋더라고요. 강의를 할 때. 하는 사람도 좋고, 듣는 사람도 좋고. 만약에 너무 인원이 적어가지고 한 3-4명 되면은 서로가 불편해. 시선 처리가 힘들어요. 그죠? 고개만 들면 저 인간이 날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힘든데, 한 10분이 넘어가면은 뭐 그냥 시선도 이렇게 안배할 수가 있고요. 하기도 편하고 듣기도 편하고요. 근데 또 이게 인원이 넘어가가지고 한 뭐 50명, 막 60명 이래버리면은 또 하기도 힘들고 듣기도 힘들고 많은 분들이 모이면 이게 다양하잖아요. 그죠? 다양하다 보니까 서로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인원이면 저도 편하고 듣는 분도 아주 편한 상태인데 놀라운 것은 여기 이렇게 비어 있어요. 이게 지금 부채꼴 모양이야. 저한테 무슨 냄새가 나나 싶기도 하고 그러긴 한데 근데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요 이렇게 여기 가운데 앉자고 그죠? 어차피 우리가 누가 시켜서 온 거 아니죠. 제가 대학에서 강의도 하는데 대학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면 아주 미치겠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학교 다니시고 아시겠지만 이 대학이라는 집단이 일종의 약간 타율적인 집단처럼 돼가지고 그냥 엄마가 가라 그래서 와서 그런지 이놈 자식들이 그냥 공부를 안 해. 그래가지고 뭐 한 50명 앉아 있으면 이렇게 점심 끝나고 강의할 때 보면은 한 4명, 5명 쳐다보고 있고 한 반은 휴대폰 보고 있고 반은 고개 숙이고 있고 또 반은 또 화장 고치고 있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죠? 근데 제가 학원에서 강의를 하면 참 좋아요. 왜냐하면은 집중을 잘 해주세요. 왜요? 학원은
스스로 본인이 뭐서 원해서 온 자율적 집단이잖아요. 그죠? 내가 필요하고 내가 선택해서 온 집단이기 때문에 굉장히 뭘 많이 해주냐면 집중을 잘 해주세요. 그래서 강의하기가 참 좋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어떻게 해요? 합격하려고 오는 거니까 다음 주는 여기 좀 이렇게 좀 앉자고, 그죠? 앉고 가까이, 솔직히 가까이 앉는 게 좋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또 주의사항, 부탁이 뭐냐면, 포기하거나 결석하지 마세요. 특히 우리가 지금 한 11분이니까 딱 좋은데, 여기서 만약 이게 또 문제가,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공짜잖아요, 그죠? 공짜니까 솔직히 여기 지금 더배움 입장에서도 많이 온다 그래서 좋은 것도 아니고 뭐 적게 온다는 나쁜 것도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마찬가지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딱 좋은데 이제 다음 주 왔더니 한 9명, 다다음 주 왔더니 뭐 8명 이래 버리면 남아있는 분이 스트레스야. 아이씨, 그저 괜히 왔네, 이거, 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기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한 달 지났더니 4명 이러면은 이제 남아있는 분들도 이제, 아이씨, 괜히 왔나봐, 이거 뭐 아닌가봐, 막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서로에게 악영향을 미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시작을 했으니까 끝날 때까지 어떻게 해요? 한 분도 빠짐없이 어떻게 해요? 끝까지 가고요. 가능하다면 또 어떻게 해요? 3월달, 4월달도 같이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공부라는 게 이게 참 어렵죠. 저는 이제 35가지 사법시험 공부도 했고 또 이렇게 세상을도 해봤지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공부예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저께 술을 이빨 처먹었어요. 새벽 2시까지. 그래도요, 다음날 일은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기분이 드럽게 나빠. 막 실현당했어. 그래도 뭐는 할 수 있어요? 일은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공부는 안 되잖아. 그죠? 이 공부라는 게 굉장히 미묘하고 진짜 야리꾸리하고 아주 묘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컨디션이 나빠도 안 되고요. 실현당하도 공부 안 되고 기분 나빠도 안 되고 굉장히 뭐예요? 미묘한 거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어차피 시작했으니까 뭘 하셔야 돼요? 합격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1, 2월도 하고 3, 4월도 해가지고 언제까지요? 합격할 때까지 계속 오시는 게 좋아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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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인터넷에서 수업 들으면 좋은 점이 뭐예요? 아무 때나 편할 때 들을 수 있고, 그죠? 그죠? 근데 그게 또 나쁜 점이야. 아무 때나 편할 때 들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자꾸 뭐 하게 돼요? 미루게 돼요. 그죠? 그래서 약간 사람이 강제성이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시작했으니까 스스로 어떻게 해요? 내가 절대로 강의는 뭐죠? 결석 안 한다. 끝까지 어떻게 해요? 다 듣겠다라는 결심을 하시고, 내가 결석을 하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같이 수업 듣는 다른 분한테까지도 이게 뭐죠? 악영향을 미친다라는 생각을 잊지 마시고, 그죠? 끝까지 꼭 남으셔야 되겠죠. 자, 형사소송법의 역사가 나오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같은 거 낼 리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 역사가 나오는데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뭐 제정은 아까 했던 것처럼 54년도에 제정이 됐고 지금까지 쭉 개정이 됐고요. 넘겨보시면 이제 개정 사유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거 봐야 돼요? 볼 필요 없어요?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다 뒤에 어떻게 해요? 반영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내용을 정리하고 외우려고 하지는 마시고요. 이 작년에도 7월 달에 뭐가 됐어요? 개정이 됐습니다. 그죠? 한번 보시기 바라고. 이거 안 봐도 돼요. 그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 오시면 챕터 2 해가지고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가 나와요. 자, 첫 번째 형사소송법의 기본 이념 해가지고 2항에서 뭐가 나오냐면 실체 진실주의가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형사소송법의 기본 이념은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 이념이죠. 그죠?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것이 맞는지 아닌 것인지 실체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 뭐죠? 실체 진실주의예요. 근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요 실체 진실주의에 너무 집중하게 되면 고문이라는 게 등장하게 돼요. 그죠? 요 놈이 지금
범죄를 저지른 게 맞아. 근데 증거는 없어. 내가 봤을 때 내가 셜록 홈즈이기 때문에 진짜 추리해보니까 이놈이 맞아. 근데 이 자식 끝까지 아니래. 그럼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좁히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체 진실주의가 중요한 기본 이념이긴 하지만 요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다른 것도 있는데 우측에 보시면은 실체 진실주의의 내용 해가지고 1. 적극적 진실주의. 무슨 말입니까? 적극적으로 범죄자를 찾아낸다 이런 얘기죠. 2. 소극적 진실주의. 소극적으로 범죄자가 아닌 사람을 어떻게 찾아낸다는 얘기죠. 이해되시나요? 그죠? 다시 말하면 적극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찾아내는 걸 우리가 뭐예요? 적극적 진실주의라고 하고 오히려 반대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을 찾아내는 것을 우리가 뭐죠? 소극적 진실주의라고 하거든요. 그럼 교재 한번 읽어볼게요. 적극적 진실주의. 범죄 사실을 밝혀 죄 있는 자를 빠짐없이 벌하도록 하자는 주의로 주로 어디요? 대륙의 직권주의 소송 구조에서 강조가 되고요. 여기서 말하는 대륙은 누굴 말하냐면 어디를 말하냐면 그죠? 독일하고 프랑스를 의미합니다. 2번 소극적 진실주의 보시면 죄 없는 자를 유죄로 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리. 다시 말하면 죄 없는 사람을 찾아내는 주의가 뭐죠? 소극적 진실주의인데 주로 어디에서요? 영미법계의 당사자적 주의 소송구조에서 강조가 됩니다. 물론 3번 상호관계가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구별시력이 없다라는 견해도 있어요. 저는 구별시력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둘 다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죠? 다시 말하면 범죄자를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면 안 된다는 것도 어떻게 중요한 거니까 구별시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 다수처럼 뭐죠? 구별시력이 있다. 다만 뭐죠? 상호 조화롭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2번에서 실체 진실주의 제도적 구조 해가지고 수사 절차와 실체 진실주의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결국 뭐예요? 증거죠, 증거기죠. 다시 말하면 맨 밑에 보시면 법관의 심판에 관한 원리나 수사 단계에서 수집한 증거는 공판에서 증거로 사용되므로 수사 절차에도 어떻게 적용된다. 다시 말하면 실체 진실주의란 실체적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수사 단계에서 밝히는 증거를 공판 절차에서 어떻게 쓰게 된다 이런 얘기고요. 2번 공판 절차 실체 진실주의에서 1번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가 나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기본적으로 당사자주의 해가지고 검사와 피고 간에 공방이 벌어지는 거죠. 그죠? 다툼이 벌어지고 법관은 재판부는 그것에 대해서 뭐하고 있어야 돼요? 쳐다보고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법관이 일종의 뭐죠? 심판인 거야. 심판이기 때문에 요 검사 피고의 다툼에 검사가 뭐 하면 안 돼요? 개입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게죠? 검사요? 검사가 개입되면 예, 죄송합니다. 법관이 뭐죠? 개입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다시 한번요. 자, 법관은 뭐 해야 돼요? 심판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 수가 있냐면 판사가 보니까 얘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게 맞아. 근데 자꾸 이 검사가 똘똘하고 유능하니까 피고가 어떻게 몰려가지고 저지르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범죄자로 처벌될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무엇에 반하게 되는 거죠? 실체 진실주의에 반하게 되니까 그때는 1번 판사가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개입을 해가지고 직권으로 증거조사 등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실체 진실주의를 위한 것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2번 증거법칙 해가지고 재판을 하거나 유죄 판결할 때 무엇을 기본으로 한다는 거죠? 증거를 기준으로 하고요. 특히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뭐가 됩니까? 배제가 되고요.
또 우리가 뒤에서 배우지만 자백 배제의 원칙 해가지고 자백만으로는 뭐하지 못해요? 처벌하지 못한다는 거. 그 다음에 중간에 전문 법칙이란 말이 나오죠. 전문 법칙이란 말은 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증인이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판사 물어봤어요. 당신 사람 죽인 거 봤어? 그랬더니 예, 제가 찔러 죽이는 거 봤습니다. 이러면 증인으로서 가치가 있는데 제가 보지는 않았고요. 제 친구 개똥이가 봤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뭐라냐면 전문이라 그래요. 무슨 말이겠죠? 그죠? 다시 한번. 그러니까 직접 본 게 아니라 봤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어떻게 알려주는 걸 우리가 뭐죠? 전문이라고 하고요. 이런 전문은 증거로 삼을 수가 없는데 이걸 뭐라 하냐면 전문 법칙이라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그죠? 다시 말하면 만약에 개똥이가 죽인 거를 봤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법원은 수사기관은 누구를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개똥이를 데려오면 되는 것이지 왜 개똥이를 데려오지 않고 이 사람을 들었다 죽였다고 봤다고 말이 이상하네. 아무튼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라는 거를 증거로 인정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뭐죠? 전문 법칙이라고 하고 이런 것도 다 무엇을 위한 것이죠? 실체 진실주의를 위한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3번 상소. 자, 1심 재판이 끝났어요. 근데 만약에 한 번만에 모든 것이 다 끝나게 된다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죠?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서 다시 재판할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뭘 하냐면 상소라고 하는 거죠. 용어 정리 좀 해볼게요. 용어 정리. 자, 용어 정리입니다. 이것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자, 우리나라는요, 법원이 세 가지가 있죠. 대법원이 있고, 고등법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법원이 있죠. 지방법원 지원은 지방법원하고 어떻게 해요? 같은 거예요. 적지 않습니다. 이 법원은 종류가 세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재판부는 네 가지가 있어요. 지방법원 합의부와 지방법원 단독부 두 가지가 있고요.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다 뭐예요? 합의부예요.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1심 법원이 합의부라면 2심 법원은 고등법원으로 가게 돼요. 그 다음에 1심 법원이 단독부라면 2심 법원은 지방법원 합의부를 가는데 보통 그걸 항소부라고 따로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심에서 불만이 있으면 3심 법원은 어디가 되는 거죠? 대법원으로 가는 거죠. 그죠? 그럼 보시면 고등법원은 꼭 가는 게 아니야. 갈 수도 있고 어떻게 해요? 안 갈 수도 있어요. 그죠? 제가 지금 색깔을 구별했는데 요 대법원으로 올라가는 요 3심으로 올라가는 절차를 상고라고 해요. 상고. 그 다음에 빨간색 2심 법원으로 가는 요 절차를 항소 또는 항고라고 해요. 그 다음에 요 세 가지를 다 합쳐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상소라고 해요. 구별할 수 있겠죠, 그죠? 그죠? 다시 한번요. 1심 법원에 불만이 있어서 2심 법원으로 넘어가는 절차가 뭐예요? 항소, 항고. 3심 법원, 대법원으로 가는 절차가 뭐예요? 상고. 요 세 가지를 합쳐서 뭐라 그래요? 상소. 그제 지금 뭐라고 나왔어요? 상소라고 나와 있죠, 그죠? 그 말은 뭐예요? 이거는 세 가지를 합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현재 재판 절차에서 불만이 있을 때 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됐을 때 한 번 더 하는 절차, 이거를 우리가 뭐죠? 상소라고 하고, 상소의 종류는 뭐죠? 상고, 항소, 항고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뉴스 같은 거 보실 때 뭐 항소했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이제 뭐가 떠올르셔야 돼요? 1심 재판이 끝났구나, 그죠? 만약에 상고했다 이런 말이 나오면 2심 재판이 뭐죠? 끝났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걸 합쳐서 뭐죠? 상소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런 상소나 재심 제도는 한 번 더 하는 거거든요.
왜 더하는 거죠? 실체 진실을 구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실체 진실주의와 관련이 있고요. 3번 실체 진실주의의 한계 해가지고 이념상의 제약이 있습니다. 교재 보시면 최고 이념이다. 형사소송법의 최고 이념이지만 유일한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적정 절차나 신속한 재판의 원칙에 의하여 뭐죠? 제약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적정 절차라는 건 뭐겠어요? 형식적으로 절차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적정한 절차여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신속한 재판이라는 것은 아무리 실체 진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더라도 너무 지연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사람이 유죄 판결 받아서 최고 형량을 받아봐야 징역 6월 정도 떨어지면 그만인데 지금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세상에 재판이 2년 걸렸어요. 2년 걸려가지고 뭐죠? 무죄 판결 받았어요. 그래봐야 뭐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죠? 다시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표정이 어두우신데? 다시 한번.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유죄 판결이 확정돼서 형을 살아봤자 몇 개월밖에 안 살 사람이에요? 6개월밖에 안 살 사람인데 유죄냐 무죄냐 막 따지다가 구속된 사세에서 재판이 끝나서 무죄 판결이 떨어지긴 했는데 2년 걸렸다라고 한다면 뭔 의미가 있느냐, 그죠? 따라서 아무리 실체 진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한다 하더라도 무엇에 배치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속한 재판의 원칙에 배치되면 어떻게 해요? 안 된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 다음에 사실상에 제약해가지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재판이 항상 옳을 수만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법관도 판사도 어떻게 해요? 판사도 실수할 수 있고 또 오류가 머무를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뭐예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솔직히 그 사형제 폐지 논란이 많잖아요. 그죠? 사형제 폐지 논란이 많은데 가장 중요한 근거가 뭐냐면 사형은 재판에 오류가 있을 때 회복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어떻게 무기징역, 징역 100년 그러면 3, 40년 후에 어떤 과학기법이 개발돼 가지고 무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그 사람을 뭐예요? 석방하고 보상해 주면 되는데 사형제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는 거니까 오류가 발생했을 때 뭐죠? 회복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3번 초소송법적 이익에 의한 제한인데 여기서 초소송법적 이익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밑에 나와 있지만 국가이익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무리 개인의 이익이 보호가 중요하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어떤 이익을요? 국가이익에 의해서 그러한 요건이 뭐죠? 제한될 수 있다라는 얘기니까 한번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적정 절차의 원칙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아무리 실체 진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그 실체 진실을 밝히기 위한 절차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적정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공정한 법정 절차에 의하여 형벌권이 실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적정 절차의 원칙이고요. 연역을 보시면 영국에서 시작이 됐고요. 우리나라는 육공학, 현재 우리나라가 육공학이죠. 1987년도 현행형법에 이것을 도입하게 됩니다. 3번 보시면 2번 보시면 적정 절차의 원칙과 실체 진실주의 관계 밀접한 관련이 있고 상호 대립되는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3번 보시면 내용이 나옵니다. 1. 공정한 재판의 원칙입니다. 다시 말하면 재판이 어떻게 해야 돼요? 공정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누구만이 재판할 수 있어요? 헌법과 법률에 정한 자격이 있는 법관만이 뭐죠? 재판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평한 법원의 구성이니 피고인의 방어권의 보장이니 무기 평등의 원칙인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내용이니까 큰 의미는 없겠죠. 그죠?
그다음 1번 공평한 법원의 구성 해가지고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이제 아침에 이제 오면서 법정에 오면서 어떤 인간하고 다퉜어요. 주차 문제 때문에. 기분이 더럽단 말이죠. 나쁜 새끼가 막 욕지거리 하고 계죠. 이런 나쁜 놈 해가지고 와가지고 법정에 딱 앉아있는데 보니까 그놈이 판사야. 이해되시죠? 오늘 아침에 막 주차 가지고 멱살잡이 하고 그랬는데 이놈이 와가지고 뭐죠? 판사라고 딱 앉아가지고 어떻게 저를 보면서 막 비시비시 웃어. 자식 엿먹어봐라. 막 이런 분위기란 말이죠. 이런 분위기라면 재판이 뭐 할 수 없어요? 공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법관이 현실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 빼주십시오라고 요구할 수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제척, 기피, 회피 제도예요. 뒤에서 또 할 거예요. 이것도 다 뭐예요? 공평한 법원의 구성과 관련이 되고요. 그 다음에 관할 제도도 이것도 공평한 법원의 구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서울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출두 명령서가 왔어요. 제주지법에서. 그래서 지금 제가 재판받으러 어디로 갈 판이에요? 제주지법을 간 판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절차가 적정하고 법관이 옳게 구성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정상적인 재판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법원에 뭘 두고 있는 거죠? 관할을 두고 있는데 그것도 결국은 뭐예요? 공평한 법원의 구성을 위한 것이겠죠. 그다음 넘겨보시면 2번 피고인에게 뭘 인정합니까? 방어권을 보장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나 이런 데는 어떻습니까? 네가 네 죄를 알렸다 그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사또 억울합니다. 그러면 발칙한 거 매우 쳐라. 내지는 뭐죠? 주리를 막 틀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결국 그 사람은 뭐예요? 자기 죄에 대해서 방어권은 뭡니까? 이러고만 있단 말이죠. 이래가지고는 이게 뭐예요? 적정한 절차가 보장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그거에 대한 반성으로서 피고인에게도 동등한 무엇을 주고 있는 거죠?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주고 있습니다.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뒤에서 자세히 배울 것들이니까 내용을 먼저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공부할 때 제가 걱정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이제 뭐 제1에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죠? 얘가 나오면 이제 그걸 어떻게 해요? 똥골베개 치면서 외우는 분이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죠? 제가 외워야 되는 건 뭐죠? 외워야 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여기 나온 거 뒤에서 하나씩 우리가 자세히 배울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3번 무기평등의 원칙 해가지고 검사 피고의 무기를 뭐죠? 평등하게 인정한다는 것이 우리 무기평등의 원칙이고요. A번 적용 범위가 나오는데 수사 절차는 인정되지 않겠죠. 그죠?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사람이 사람을 죽였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고 있어요. 그럴 때는 조사당하는 사람이니까 수사관과 저의 무기가 뭐 할 수는 없어요? 평등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 무기가 평등하다는 것은 어느 절차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재판 절차, 공판 절차에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적용 범위 해가지고 대등주의는 이렇게 나왔죠. 공판 심리 절차뿐만 아니라 공판 준비 절차, 증거 보존 절차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수사 절차에서는 적용되지 않고요. 어디는 적용되지 않아요? 재판의 집행 절차는 적용되지 않겠죠. 이해되시죠? 그죠? 다시 말하면 무기가 평등한 거는 뭐예요? 공판에서나. 그죠? 재판할 때나 그런 거고 수사할 때는 뭐죠? 평등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평등하다 그래서 경찰이 총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도 총다고 이런 거 안 되는 거고. 그죠? 뭐 집행 절차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죠? 사형 집행 판결이 났어요. 그죠? 동등해야 되니까 사형수도 칼 들고 지도 먼저 칼 들고 이런 거 안 된단 말이죠. 그죠? 다시 말하면 어디서만요? 재판 절차에서만 무기 평등의 원칙이 적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요. A. 공판 심리 절차에 있어서 당사자 대등주의, 기억, 공판정의 출석입니다. 자, 이런 문제죠. 만약에 피고를 출석하지 않고 검사만 출석해가지고 재판을 한다면 피고에게는 실질적인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는 거죠. 따라서 피고가 출석해야지만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데 이거는 뭐죠? 당사자 대등주의와 관련이 되고요. 니은번 피고인 신문 단계에서는 피고인에게 무엇을 인정하냐면 진술 거부권을 보장해 줍니다. 따라서 자기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된다면 나 진술 못하겠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가 있고요. 디귿번 증거조사 단계에서도 피고인에게 일정한 권리를 인정합니다. 다시 말하면 증거조사를 검사만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도 신청할 수 있어요? 피고도 신청할 수 있다는 취지죠. 큰 틀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1번 최종 변론 단계에서도 대등하게 하기 위해서 검사도 최종 변론이나 최종 진술할 수 있고요. 또 피고도 뭐죠? 최종 진술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밖의 소송행위 가지고 피고에게도 각종의 신청권이 인정이 되고 마지막으로 상소권도 인정이 됩니다.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은 피고에게 검사와 같은 대등한 무기평등의 원칙을 인정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경우죠. 그 다음 2번 그 밖의 소송 절차와 당사자 대등주의 해가지고 기억 공판 준비 절차에서도 인정이 되고요. 디귿번 증거 보존 절차, 디귿번 참고인에 대한 증인 신문 절차에서도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10번에서 당사자 대등주의 실질적 보장이라는 말이 나와요. 자, 이것만 좀 조심하시는데. 자, 이런 문제입니다. 지금 어떤 범죄가 저지러지게 되면 검사와 피고가 법정에서 어떻게 해요? 공판을 벌이게 되고요. 여기서 무기평등의 원칙에 따라서 검사와 피고에게 똑같은 무기를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이것만으로 이것이 공평할까요? 공평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검사는 능력이 뛰어나죠. 법률 전문가죠. 그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기관이 검사에게 뭐 하고 있습니까? 협조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기가 평등하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피고가 뭘 수밖에 없어요? 열세일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검사와 동등한 능력이 있는 전문가와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뭐 하고 있는 거죠?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당사자 대등주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서 무엇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검사하고 변호사하고 대충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뭐죠? 도와준다면 실질적으로 뭐 하게 되는 거죠? 평등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인 거죠. 그 다음 2번 비례성의 원칙이 나와 있는데 잘 안 들어오시죠? 가로에 나와 있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돼요. 과잉 금지의 원칙이죠. 다시 말하면 지나친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지나친 거. 그래가지고 뭐 적합성이니 필요성이니 상당성이니 나와 있죠. 그죠? 따라서 지나친 거는 안 되고요. 그 다음 3번 피고인 보호의 원칙이 나와 있는데 자, 이런 문제입니다. 지금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요? 평등하냐? 솔직히 그래도 검사가 좀 더 나아요. 왜 그러냐면 변호사는 개인 사설이고 얘는 뭐죠? 모든 검찰 조직과 국가기관으로부터 뭐죠? 조력을 받기 때문에 그래도 이게 완전히 뭐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평등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검사에게 어떤 의무를 주고 있냐면 후견 의무 또는 보호 의무를 뭐 하고 있냐면 부여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요. 다른 얘기네.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검사가 세기 때문에 여기 한 명이 더 있죠. 그죠? 법관이 있죠. 그죠? 재판부. 요 법관에게 뭘 부과하고 있는 거죠? 후견 의무와 뭐죠? 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법관도 누구를 좀 도와주라는 얘기예요? 피고를 도와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뭐 진술 거부권 등을 뭐 고지해 둔다 이런 말이 나왔는데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4번 적정 절차 위반에 대한 구제 수단인데 결론은 뭐냐면 증거 능력이 뭐가 되냐면 부정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증거가 수집이 됐는데 그것이 적정한 절차 원칙에 의해서 적정 절차 원칙에 반한다면 그것으로서 뭐 할 수 없어요? 처벌할 수 없고 뭐가요? 증거 능력이 부정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넘겨보시면 판례들이 또 굉장히 많죠. 그죠? 많은데 한번 쭉 읽어보시는 거 이거는 뭐 판례를 외울 건 아니고 한번 쭉 보시되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에 뭐죠? 기반하는 판례들이니까요. 한번 좀 보세요. 그죠? 보시는데 와 나는 진짜 이거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럼 일단 어떻게 해요? 안 봐도 되는 거예요. 그죠? 그죠? 일단은 자 넘어갑니다. 32페이지 오시면 이제 뭐가 나옵니까? 신속한 재판의 원칙이 나오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정확한 재판이라 하더라도 그 재판이 뭐예요? 지연되고 오래 간다면 실질적으로는 피고의 보호에 뭐죠? 적합하지 않다는 거죠. 따라서 재판을 될 수 있으면 빨리 진행해 줘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신속한 재판의 원칙이라고 하고요. 우측에 보시면 필요성 해가지고 1. 피고인의 뭐죠? 이익보호다. 다시 말하면 피고를 보호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제도고요. 그 다음에 2번 공익의 보호다. 그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간이 자꾸 지연되면은 나중 가면은 애매해지죠. 그죠? 재판이 시작한 지 5년 됐어요. 그래가지고 5년 됐으니까 뭐 사채도 다 없어지고 뭐 그래가지고 뭐 비용도 많이 발생하고 막 이런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피고의 이익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공익의 보호를 위해서도 신속한 재판은 반드시 뭐죠? 필요하다는 의미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2번 재판 신속을 위한 제도가 나와 있는데 1번 수사와 공소 제기의 신속을 위한 제도. 1번 검사에게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 곳에 흩어져 있으면 좀 시간이 걸릴 테니까 검사에게 집중이 되고요. 한 가지 조심할 것은 법을 공부하실 때 옳고 그르고는 판단하지 마세요. 그죠? 말도 안 된다. 그지같이 이러면 안 되겠죠? 말도 안 된다. 그지같이 이런 생각이 들면 자꾸 하기 싫어지거든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뭐죠? 시험에 합격을 해야 나중 가서 제도가 잘못됐다 이러는 거고. 그죠? 일단은 뭐죠? 따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의 제한이 나옵니다. 이것도 뒤에서 배우겠지만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서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이 뭐가 되어 있어요? 제한하고 있어요. 왜요? 너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기소 편의주의라는 거는 뭐냐면 공소를 제기할지 안 할지는 뭐죠? 검사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기소 강제주의 해가지고 수사를 했다면 무조건 기소를 해야 된다면 검사가 봤을 때 기소할 필요도 없는 사람을 괜히 재판에서 시간이 오래 가게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만약에 굳이 재판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면 기소 안 할 수도 있다면 오히려 뭐죠? 신속한 재판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기소 편의주의는 신속을 위한 제도와 관련이 되고요. 공소 취소 뭐겠습니까? 기소를 했어요. 공소가 제기됐어요. 그죠? 근데 재판하다 보니까 아이고 얘는 무죄인 것 같아. 그럼 바로 뭐 할 수도 있어요? 취소할 수도 있는 거죠. 왜요? 빨리 끝내기 위해서. 그 다음에 공소시효도 일정 기간 지나면 처벌하지 못하는 제도, 일정한 신속을 위한 제도와 관련되어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해가지고 공판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제도가 나오는데 여기는 그냥 타이틀만 쭉 보시면 돼요. 공판 준비 절차 과정에도 신속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쭉 보시고 외울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심판 범위를 한정합니다. 특히 우리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제기한 공소 내용에 대해서만 심판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아무리 판사라 하더라도 요것도 재판해보고 저것도 재판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왜요? 재판의 무엇을 위해서요? 신속을 위해서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집중 심리 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지금 A라는 재판부가 있는데 이 재판부에 갑이라는 사건이 배당이 됐어요. 사건이. 네, 그래가지고 이제 변론기일이 지정돼가지고 재판을 했는데 하루 만에 못 끝냈어요. 그럼 이제 각은 어떻게 했냐면, 예를 들어 오늘 며칠이죠? 1월 8일인가요? 1월 8일 날 못 끝냈으면 뭐 변론기일을 지정하겠습니다 해가지고 한 1월 한 20일 중에 또 한 번 더 해요. 그래서 또 못 끝내면 또 지정을 해. 그래가지고 뭐 한 2월 20일 날 또 한 번 더 해.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재판이 뭐예요? 막 2년, 3년 막 이렇게 가는 경우가 뭐죠? 태반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렇지 않습니다. 집중 심리해가지고 오늘 안 끝났으면 내일 또 해요. 내일 안 끝났으면 또 어떻게 해요? 모레 또 해. 그래가지고 한 번 재판이 열리면 그 사건을 뭐 하기 위해서요?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뭘 합니까? 재판을 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집중 심리 제도라고 하고요. 이런 집중 심리 제도는 왜 하는 거죠? 그죠? 재판의 신속을 위해서 하는 거죠. 실제로 이거는 굉장히 편합니다. 신속을 위한 것도 있지만 실제 진실 발견을 위해서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판사도 사람인데 1월 8일 날 하루 종일 어떻게 막 밀고 땡기고 변호사가 변론하고 검사가 막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한 1월 20일쯤 한 보름쯤 되면 어떻게 해요? 가물가물하잖아. 그죠? 가물가물하잖아. 그러니까 또 변호사가 나와가지고 판사님이 그때 그랬잖아요. 그럼 다시 한번 해봐. 이래가지고 뭐야? 화목차사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연결해야 판사도 어떻게 해요? 기억이 남아있고 재판이 뭐죠? 빨리 진행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집중심리제도죠. 2007년도에 도입됐고요. 그 다음에 재판장에게 소송지휘권도 인정하는데 이것도 뭐예요? 신속을 위한 거죠. 증인이라고 나왔는데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제가요 그날은 아침에 기분이 우울해가지고 커피를 한 잔 마시고 뭐 이딴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람 죽이는 거 봤어 그랬더니 아침에 기분이 우울해서 커피 한 잔 마셔서 창문을 열었는데 눈물이 핑 돌고 막 이런 식으로 해다가는 뭐예요? 이것도 재판이 지연되기 때문에 재판장이 소송 지휘권 행사해가지고 증인 받는지 안 받는지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결정할 수 있는 거죠. 이것도 다 뭡니까? 신속을 위한 제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변호인의 소송기록 열람권도 이것도 뭐죠? 신속을 위한 제도입니다. 왜 그렇겠어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변호사가 바뀌었어. 바뀌었어요, 그죠? 바뀔 수 있잖아요, 그죠? 바뀌었는데 변호사가 이제 왔는데 저는 그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그럼 또 다시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죠? 차라리 소송 기록을 뭐 하게 해서요? 열람하게 해서 그러면 가서 한번 읽어보고 와라. 그러면 어떻게 중복된 절차를 더할 필요가 없으니까 결국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재판의 신속을 위한 제도가 되겠죠. 그 다음 넘겨보시면 구사기간과 판결 선고기간 제한 이런 기간을 제한하는 건 다 뭐예요? 신속을 위한 제도고 그 다음에 대표 변호인 제도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요새 가끔 보면은 좀 힘센 사람이 이렇게 구속되거나 이렇게 기소가 되면 변호인단 해가지고 변호사가 막 10명 막 이런 경우도 있죠. 그럼 보셨어요, 그죠? 그죠? 변호사가 뭐 기본이 뭐 한 10명, 5명 이런 경우 있어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재판하러 갔더니 변호사 10명이 앉아가지고 요놈도 변론하고 저놈도 변론하고 이래가지고 재판이 뭐죠? 끝도 없는 거고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재판이 진행되기 위해서 서류들을 뭘 해야 돼요? 송달해 줘야죠. 그러면 10명이면 10명 전부한테 송달해 주고 뭐 이딴 식으로 하다가는 뭐예요? 재판이 언제 끊을지 모르는 거죠. 그때는 재판부는 그 10명 변호사 중에서 대표 변호사를 뭐 하게 돼요? 지정하게 되고요. 그럼 그 사람한테만 뭐 하면 돼요? 송달. 그 사람한테만 서류 보내주면 되고요. 다 이런 것은 뭐예요? 재판의 신속을 위한 제도겠죠. 그 다음에 소송 지연의 목적이 명백한 법관 기피 신청을 기각 사유로 추가. 자, 아까 기피가 뭐였어요? 나한테 불리할 것 같으면 뭐죠? 빼달라. 이게 기피 신청이잖아요, 그죠? 근데 보니까 이 자식이 별것도 아닌 자꾸 기피라는 거예요. 인상이 더러운데요? 뭐 이런 거.
저는 안경 쓴 사람하고는 좀 궁합이 안 맞는데요. 안경 섞이니까 저 사람 빼주세요. 이런 것들은 뭐 어떻게 해요? 뭐 할 수 있습니까? 기각할 수 있다. 그죠? 다시 말하면 재판의 신속을 위한 거죠. 그 다음에 증거동의제도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 칼이 발견됐어요. 근데 이 칼이 살인 현장의 도구로 썼는지 안 한지를 뭘 해봐야 돼요? 검증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검증하기 위해서 증인도 지문도 채취해보고 막 과학수사 여기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또 그것도 뭐예요? 시간이 많이 가잖아요. 꼭 그러느냐? 물어볼 수 있는 거죠. 당신 이거 살해 현장에 쓴 칼로서 인정합니까? 예. 동의한다면 별도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무슨 아시겠어요? 그죠? 다시 말하면 동의함으로써 증거조사 절차를 뭐 할 수 있어요? 생략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결국 뭘 위한 제도예요? 신속을 위한 제도가 되겠죠. 이해되시죠? 별로 어려운 말 아닌데. 그 다음에 공판조소의 절대의적 증명력 이 말이 나오는데 자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경찰관이 작성한 조서는 피고가 만약에 법정에서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라고 부인하면 땡이에요. 그러면 다시 그 법정에서 그 경찰관이 작성한 조서는 어떻게 해요? 인정하지 못하니까 다시 절차를 뭐 해야 돼요? 반복을 해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럼 소송이 뭐가 되겠어요? 지연되겠죠. 그렇지만 절대로 부인하지 못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공판조서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법정에서 작성한 공판조서는 절대적 뭘 인정해요? 증명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저는 그거 인정할 수 없습니다라고 부정하더라도 굳이 절차를 뭐 할 필요 없어요? 반복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고 이것도 무엇을 위한 제도입니까? 재판의 신속을 위한 제도인 거죠. 그죠? 자, 쭉 넘어왔어요. 그죠? 자, 넘어왔는데 제가 뭘 설명드리고 있냐면 요 신속을 위한 제도를 외우자고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제도의 취지를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 이게 요런 제도니까 이게 신속과 관련되구나 정도의 감을 잡으면 되는 것이지 이거를 머리글자를 따가지고 외울 일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이제 3회 가지고 상소심 재판의 신속을 위한 제도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 특별히 설명드릴 거 없고요. 두 번째 보시면 상소심의 구조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상고심은 순수한 사오심 구조고 항소심은 속심을 원칙으로 하면서 남상소의 폐해와 소송 경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후심적 요소를 도입한다. 이렇게 나와있죠. 그죠? 무슨 말인지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상고심이 뭔지 아시겠죠, 이제? 상고심이 뭐예요? 대법원에서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항소심이 뭔지 아시겠죠? 어디서요? 2심 법원. 그죠? 일반적으로 뭐죠? 고등법원에서 하는 거겠죠. 그죠?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1심 법원에서 어떤 판결, 재판이 이루어졌어요. 이거에 대한 불복이 있어가지고 뭐가 이루어졌냐면 항소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2심 법원에서 이제 뭘 하는 거죠? 판결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속심이라는 말은 뭐냐면 1심 법원의 내용과 2심 법원의 내용이 뭐죠? 연결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또다시 증거조사니 뭐니 새롭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다시 말하면 1심 과정에서 증거조사니 뭐니 이런 게 다 끝났다면 특별히 어떠한 하자가 없는 한 2심 법원에서 그것을 이어서 할 수 있는데 이걸 뭐라 그래요? 속심이라고 하고요. 결국 이것도 무엇을 위한 거예요? 재판의 신속을 위한 거죠. 왜요? 2심 법원에서 처음부터 다시 또 시작한다면 이건 뭐예요? 한도 끝도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자 2심 법원 판결까지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상고심 대법원에서는 이거를 그냥 제3자 입장에서 관찰하고 판결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사후심이라고 해요.
그래서요, 대법원에서는 원칙적으로 증인 불러다 놓고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이런 거 안 해. 그냥 재판 결과 서류를 놓고 대법관이 앉아가지고 판결이 적정했는지 안 했는지만 사후적으로 뭐만 해줘요? 심사만 해줘요. 이게 뭐예요? 사후심이고, 이것도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신속을 위해서. 굳이 두 번, 세 번 반복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항소심의 속심이나 또는 상고심의 사후심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무엇과 관련되게 되는 거죠? 재판의 신속한 재판과 관련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남상소의 경우 미경구금일수 산입의 금지역이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결구금일수란 말이 뭔지 아시겠어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이 사람이요, 재판을 받는 상태에서 구속되어 있었어요. 재판 받는 동안 구속되어 있었는데 몇 개월 동안 구속되어 있었냐면 2달 구속되어 있었어요. 2달. 그러고 나서 재판이 끝나가지고 형이 1년의 징역형을 받게 됐어요. 그럼 만약에 요 선고된 날로부터 1년을 살게 하면 실제로 이 사람은 몇 개월 사는 거예요? 14개월 진행 사는 거죠. 그죠? 그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여기서 뭐죠? 깎아줘요. 이게 뭐예요? 교재에 나와 있는 미결 구금일수 산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결이라는 말은 뭐예요?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라는 얘기죠. 그래서 재판 진행 중에 구금한 일수를 어디다 넣어주게 돼요? 판결한 형에 뭐죠? 넣어주게 되고요. 계산해주게 되고, 그럼 이 사람은 실질적으로 몇 개월만 더 살면 돼요? 10개월만 더 살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문제는 이 그지 같은 놈이 상소할 이유도 없는데 상소를 하는 거야. 남상소를 하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날짜를 뭐죠? 산입 안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죠? 제가 지금 끝났어요. 그죠? 근데 재판부가 보니까 굳이 상소할 이유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이놈이 뭐예요? 뭐죠? 상소를 해서 재판을 더 간다면, 그래가지고 4개월이 더 갔다면 요 기간은 뭐예요? 너 여기 포함시키지 않겠다라고 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얘가 웬만하면 어떻게 해요? 상소 안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재판의 신속을 위한 제도가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 재판의 신속을 위한 특수한 공판 절차 해가지고 간이 공판 절차. 말 그대로 뭐예요? 간이에요. 왜 간이 공판 절차를 하는지를 나중에 하게 되는데, 이것도 뭐죠? 신속을 위한 재판이고, 즉결 심판, 뭐 이거 많이 보셨죠? 이것도 뭐예요? 신속을 위한 재판이고, 약식 절차, 이것도 뭐죠? 신속을 위한 재판이죠. 다시 말하면 요 세 가지 거는 굳이 정식 재판을 열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시간이 가는 정식 재판 없이 빨리 끝낼 수 있는 절차를 어떻게 해요? 따로 마련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죠? 세 가지가 있고, 이것도 다 뭐죠? 신속을 위한 제도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3번. 신속한 재판의 침해와 뭐가 나옵니까? 구제 수단이 나오는데, 어쩌고 해가지고 판단 기준이 나오는데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냥 실질적으로 판단합니다. 그죠? 실질적으로. 그 다음 우측 하단에 판례 보시면 구제책이 나오는데, 그 미국 얘기가 나오죠. 미국은 공소 기각 판결을 합니다. 공소 기각하면 뭐예요? 풀어줍니다. 재판을 지연시킨 것이 뭐죠? 명백하다면. 이에 반해서 일본은 뭐 하냐면 면소 판결합니다. 이것도 뭐예요? 풀어줘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법치 선진국들은 신속한 재판 절차가 침해됐다고 판단된다면 기각을 하든 면소를 그 사람을 뭐예요? 풀어줘요. 풀어줘요. 우리나라도 풀어줘야 되느냐? 만약에 풀어주면 인터넷 댓글에서 난리 났겠죠. 그죠? 어떻게 그런 흉악범을 풀어줄 수가 있냐? 그 자체 났겠죠. 그죠?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 우리는 양형에 고려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속한 재판이 침해됐다면 뭘 정할 때요? 형을 정할 때 깎아주든지 해서 그것을 구제하고 있다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끝입니다. 좀 쉬었다가 이제 2절 형사소송의 기본 구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